98번 한번 모니터 보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98번에 고혈압 환자 간호 교육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거든요. 자, 고혈압이라고 하면 여러분 먼저 약부터 먹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서도 나왔어요. 고혈압을 볼 때는 고혈압을 할 때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어떤 것도 같이 선행되냐면 약물적인 것도 있고 플러스 그것보다요 비약물적 방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약물적 요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약으로 아닌 걸 말하는 거죠. 약이 아닌 거. 그럼 쉽게 말해서 생활 습관 같은 겁니다. 생활 습관. 그래서 만약에 술, 담배 하면 술, 담배 끊고 살이 많이 쪘으면 살을 좀 빼고 그리고 식습관 같은 거 관리 잘하고 운동하고 이런 게 약물이 아닌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플러스 거기에다가 약물적인 방법이 들어가겠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3번에 보십니다. 보기 3번에 보시면 자, 약물요법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 여러분 혈관이 쪼그라드니까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야.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3번은. 그리고 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에서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거는 바로 말초 혈관을 바로 확장시켜서 효과를 내는 약이 있었잖아요. 그 약 이름이 뭐였습니까? 히드랄라진이라는 거 있었죠. 그 약은 우리 했잖아. 히드랄라진. 이거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였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거야? 교감신경은 혈관을 쪼그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교감신경을 누른다고 했으니까 혈압이 떨어지겠죠. 좀 어려운데 요거는 혈압을 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칼슘 혈액을 응고시키잖아.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 기랑 다운시키는 거예요. 혈관, 피떡 같은 거 안 지게 만드는 거니까 BP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뇨제 이런 거는 혈압이 떨어지는데 도움이 된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혈압하면은 3번, 4번, 4번에 보시면 저염, 저지방 계속 중요하다고 그랬죠.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약물 복용은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투약한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일정한 시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혈압은 언제 많이 오른다? 언제 많이 오른다? 오전에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혈압약을 언제 복용한다? 오전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2번 아닌 거 찾을 수 있겠죠. 체중 관리나 운동은 약 복용 시에는 병행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생활 습관 같은 거는 기본으로 따라가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약물 치료가 들어간다는 거. 2번 틀렸다는 거. 여러분 98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실 때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틀렸고를 기억을 더듬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암 예방에 대한 겁니다. 암 예방. 자, 우리나라는 5대 암이 있죠. 우리나라 5대 암은 어떤 게 들어갑니까? 간은 자유롭고 위대하다. 5가지였죠. 우선은 간은 자유롭고 위대하다. 이렇게 해서 5대암. 여기에다 플러스 6대암이라고 하면 뭐까지 들어갔습니까? 폐암까지 들어갔었죠. 그죠? 그러면 자궁경부암을 알아보려면 뭐를 해야 된다? 주기적으로 파파니콜라우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검사 자체는 주기적으로 하는데 경부암을 알아보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공단에서 무료로 해주는 거 언제부터 해줘요? 만 20세부터. 기억하세요. 20세부터는 무료 검진입니다. 20세부터 무료 검진. 그리고 예방접종은 언제부터죠? 예방접종은 만 11세에서 12세. 그죠? 그래서 11세에서 12세 때는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하죠. 그거를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HPV라는 거. HIV는 에이즈. HPV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맞나요? 자, 이거에 대해서 예방 백신을 하겠죠. HPV 예방 백신 접종합니다. 그게 11에서 12세. 자궁경부암 검진은 만 20세.
헷갈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위암은 뭐 짜고 자극적인 거 안 좋겠죠? 저염을 하자.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몇 세부터 해줘요? 40세부터 해주죠. 40세부터. 그리고 뭐 어떻게 해줘요? 위내시경 할래, 위간 조영술 할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위암. 그 다음에 간암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들한테 해줬죠. 그죠? 고위험군들한테. 자, 그때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다. 맞죠? 0, 1, 6 원래 애기들 법정 정기 예방접종으로 하면 0, 1, 6에 하고 3차까지 있겠죠. 그리고 간에는 술 이런 거 좀 끊어야 되겠지.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간질환이 있거나 만성 간질환이 있거나 또는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여러분 기억나요? 자, B형 간염 항원이 양성인자 고위험군이야. 그 다음에 C형 간염 항체가 양성인자 고위험군이야. 헷갈리지 마세요. B형 간염은 항원이 양성인자, C형 간염은 항체가 양성인자, 그리고 뭐 만성적인 간질환자 이런 사람들은 고위험군에 들어가서 간암 검진이 이루어질 거다. 4번에 대장암. 자, 대장암 같은 경우는 몇 세부터예요? 50세. 얘는 50세부터죠. 근데 대장암은 주로 왜 생긴다? 육류, 기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생기니까 육류나 고지방식을 제한하자. 맞는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장암 같은 경우는 바로 대장 내시경 해주지 않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분변검사, 병검사 먼저 해서 거기서 변에서 숨어있는 피가 있다든지 뭔가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초음파하고 이런 거가 아니 대장 내시경이나 그 발륨 관장 같은 게 이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유방암이죠. 자, 유방암은 여러분 이거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겼어요. 즉 쉽게 말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은 경우에 생긴다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유방암의 호발 환자라고 한다면은 생리가 초경이 빠른 사람. 초경이 빠르다는 말은 여러분 여성 호르몬에 빨리 노출됐지. 그래서 유방암 확률이 더 높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폐경. 그러면 반대로 폐경은 빠른 사람, 늦은 사람. 늦은 사람. 폐경이 늦은 사람은 여성 호르몬에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같이 호르몬이 더 많잖아. 그죠? 그래서 유방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이 유방암 같은 경우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근데 에스트로겐을 주면 더 악화되겠죠?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경구 피임약 금기 할 때 뭐가 있었어? 유방암이 들어갔었어요. 경구 피임약. 호르몬이니까. 되셨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00번에 보시면 산전관리입니다. 산전관리. 자, 1번 여러분 중요하죠. 1번에 보시면 3개월 전에 풍진에 감염이 되는 거는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깊다. 맞죠? 그래서 어떤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선천적 백내장. 그 다음에 청력장애, 그죠? 청력상실. 그래서 기머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장기형, 심장 쪽이라든지 또는 소두증 이런 거 있죠.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풍진이죠. 그럼 이 풍진은 이미 만약에 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다 하면은 치료적 유산도 권할 수 있다는 거.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매독검사는 VDRL이라고 있어요. 바서만 테스트. 그리고 매독의 원인균은 무슨 균이라고 합니까? 틀의 이름이라도 그냥 눈치로라도 그냥 이 느낌으로라도 다 외우지 않아도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거 매독균이라는 거. 그죠?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매독은 언제 안에 치료가 돼요? 20주 기억하셔야 돼요. 20주 이전에 완치하면 선천성 매독에는 안전하다. 맞죠? 그러면 선천성 매독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증상을 갖고 있다? 먼저 어떤 증상이 있어요? 콧대가 녹아내렸죠. 안장코. 그죠? 그 다음에 그 코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온다 그랬죠. 스누, 풀즈.
그리고 뾰족뾰족 톱니 모양의 치아, 허치슨 치아. 그리고 마비는 아닌데 마비같이 보인다, 가짜 마비다, 가성마비라고 했죠. 이런 게 선천성 매독의 증상인데 5개월 이전에만 치료하면 이런 게 애기 태아한테는 문제를 안 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요. 그 다음에 4번에 복부 초음파를 한대요. 복부 초음파 할 땐 여러분 어떤 자세가 좋을까? 배 하면은 어떤 자세야? 배횡와위였잖아요. 그래서 배횡와위 하면은 복부 검진, 복부 나오면 배횡와위. 그 다음에 여자의 인공도뇨, 그죠? 여자의 인공도뇨 이런 것도 배횡와위였지 않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산과력을 조사한다. 산과력을 조사한다. 출산했는데 뭐 아이 중에서 뭐 유전성 질환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보는 거죠. 그런 거를 보는 거 맞습니다. 답은 여기서 아닌 거는 절석이가 아니라 배횡와위입니다. 그 다음에 101번입니다. 자, 101번 안 틀리셨을 거예요. 분만 예정일이죠. 어떤 날짜는 필요 없어? 7월 21일은 필요 없어. 시작 날짜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랬을 때 14에다가는 뭐를 더하지? 7을 더하고 14일에는 일주일은 7일. 월에다가는 얼마를 더하자? 9를 더하자 그랬죠. 그러면 16월 21일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이야? 1년은 12달이니까 4월 21일이 되겠죠. 101번에 푸시고 그 다음에 102번에 보시면 가진통하고 진진통인데 여러분 이런 건 틀리면 안 된다. 진진통하고 가진통은 구별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면 이슬이 비치는 거는 진진통 맞죠? 이거는 본격적인 분만이 있을 때야. 분만 몇 기? 1기 때거든요. 그래서 이슬 비쳐요. 그리고 24시간 안에 분만이 있을 거야. 그리고 진짜 진통은 어디가 아프다? 허리 쪽부터 아파요. 허리부터. 그런데 가짜 진통은 어디가 아프다? 복부가 아파. 그래서 배만 아프다 하면은 이거는 가진통. 허리까지 아프다 이러면은 진진통이에요. 그래서 2번은 틀렸죠. 진진통이 아니야. 복부가 더 아픈 거는. 그 다음에 진짜 진통은 규칙적으로 있다. 맞죠? 그리고 진짜 진통은 걸을 때 더 아파. 그래서 1기 때 진짜 진통이 있을 때 1기의 간호에 뭐가 있습니까? 보행을 권장한다. 이 말 있지 않습니까? 걸어야 자궁 수축도 빨리빨리 더 되니까. 그리고 자궁문이 빨리 열릴 거니까. 그 다음 5번 간격은 점차 짧아지고 이 말은 쉴 틈 없이 계속 자주 아프다는 거야. 아픔이 잦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아프면 아픈 시간의 기간은 길어지고 그죠? 요게 특징입니다. 근데 가진통은 불규칙하고 걷는 거하고 상관이 없고 그죠? 걷는 거하고 상관없고 자궁문도 열려있지 않아. 그런데 진진통은 자궁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슬도 비치는데 가진통은 이슬이 없어요. 됐죠? 요거 102번 이런 거 정확하게 여러분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공부를 중요한 건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해도 틀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자, 지금은 보편적인 거 하셔야 됩니다. 자, 103번입니다. 인큐베이터 하면은 보육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보육기 안에 온도는 보통 몇 도야? 30에서 32도 맞죠? 그 다음에 습도는 얼마야? 55에서 65% 맞죠? 그리고 또 뭐도 맞춰야 돼? 산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 산소는 얼마로 맞춰놔요? 30% 미만. 30% 미만으로 맞춰야 되겠죠. 30% 미만으로 맞춘다는 거. 많은 산소를 주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생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 제가 오탄데 여러분 오탄지 찾아냈을까? 잘못해서 이것도 2번 하셨을까? 감염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애들은 미숙하잖아요. 조산하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엄마한테서 충분한 면역체를 갖고 못 나왔으니까 아기가 약한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역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역격리. 그죠? 그래서 역격리라는 거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서 주의를 무균적으로 유지한다. 그래서 역격리였어. 그 대표적인 거에 어떤 게 들어갔다? 화상, 그리고 백혈병, 그리고 장기 이식, 그리고 조사나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에이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격리한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미숙아들은 체중을 잴 때 얘네들을 체중을 측정한 후 통목용이 가능하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죠? 통목용 안 돼. 미숙한 애들은. 그러면 미숙한 아이들은 조산아들은 허약하기 때문에 어떤 목욕을 했습니까? 스폰지 목욕을 했어요. 스폰지 목욕. 스폰지에 적셔서 닦아주는 걸로 해야지 통목욕을 하면 아기가 에너지를 너무 쓰게 돼. 안 돼. 그리고 체중을 잴 때도 어떻게 잽니까? 인큐베이터 안에 체중계를 넣어서 재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체온의 변화가 동요가 심하다 그랬어요. 한번 아기를 잠깐 빼면 확 떨어져 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체위 변경을 자주 한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안 움직인다고 가만두면 얘네들도 욕창이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합니다. 틀린 거는 여기서 4번입니다. 되시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는 여러분 이 보육기는 이중벽으로 되어 있죠. 그죠? 보육기는 이중벽과 그리고 또 덮개도 있어요. 덮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렇게 이중벽과 덮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이래 말하면 이유는 뭡니까? 이중벽이고 덮개가 있다는 말은 안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말라고. 쉽게 말해서 외풍이 있어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온도는 30에서 32도로 보온을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열의 방출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는 안에가 산소가 세팅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산소 농도가 자꾸 문이 이중벽이 아니고 얇고 덮개도 없으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벽과 덮개를 한다는 거. 되셨어요?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미숙한 애들은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을 갖고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뱃속에서부터 엄마 자궁 안에서부터 폐를 팽창시키는 물질이 부족해서 그게 뭐야? 초자양막증이라는 거 있었죠. 이거는 생명의 위협을 주는 미숙아 질환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준다. 호흡곤란, 호흡에 문제를 주니까. 그래서 미숙아들은 호흡이 중간중간에 확 멈춰버려. 그게 폐의 문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초자양막증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애기들은 여러분 미숙한 애들은 자꾸 안아주고 이렇게 애기를 자꾸 만지는 거를 횟수를 많이 하는 게 좋다 적게 하는 게 좋다 적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한다면 어떤 거가 될까요? 첫 번째는 감염의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뭐예요? 역격리니까. 감염 방지의 역할, 그 이유 때문에 만지는 걸 자꾸 만지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자꾸 애기를 만지고 떼고 이렇게 꺼내고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또 애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자,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하는 이유는 감염의 방지 그리고 또 열량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열량 소모를 줄이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를 안아주는 거지만 애도 자기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좀 뻐퉁대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초 대사량,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쓰는 거는 얘네들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는데 에너지 그것마저 자꾸 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량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만지는 횟수를 적게 한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104번에 보시면 고위험 신생아 간호죠. 그럼 고위험 신생아 간호하면은 어떤 게 있어야 됩니까? 먼저 얘네들은 빈번하게 호흡이 멈추니까 호흡간호 들어가야 되겠죠. 호흡간호. 그 다음에 얘네들은 체온이 어때요? 막 떨어지니까 따뜻하게 보온하는 거 신경 써야 되겠죠. 순서대로 제가 중요한 거 순서대로 말하고 있어요. 호흡, 그 다음에 보온. 세 번째가 엄마한테서 면역체를 많이 못 받고 나왔죠. 그래서 감염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한테서 영양분을 많이 못 먹고 나왔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양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한테 미수가 조사나 4대 간호 하면은 요 네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 제외되는 것은 예방접종이 되겠죠? 틀렸습니다. 105번에 뇌졸중 환자 간호 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첫 번째, 연화곤란이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연화곤란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때 바로 뇌졸중 환자들은요. 하루에서 3일 정도 동안은요. 금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기도로. 그래서 하루에서 3일 동안은 금식한다. 그 다음에 항응고제. 자, 뇌졸중이라는 건 여러분 피떡이 안에 젖을 때도 뇌졸중 생기잖아. 뇌경색, 피떡이 있으니까. 그럼 그 피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이는 약을 써야 되겠죠. 그 약이 뭐야? 항응고제, 헤파린, 와파린 이런 거요. 그럼 그런 거를 투약하면 피떡을 녹이다 보니까 여차 잘못하면 또 출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오른쪽 뇌를 다치면 여러분 반대쪽에서 증상이 나타나죠. 왼쪽에 팔다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쪽을 운동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하재를 처방해서 변비 생기면 안 되니까 변을 쉽게 보도록 한다. 왜냐하면 뇌압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5번 낙상에 대비를 한다. 맞죠? 그래서 오른쪽 뇌를 다쳤으면 반대쪽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답은 틀린 거 3번입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6번입니다. 106번. 자, 화상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1번에 보시니까 수포가 생겼을 때 수포를 터뜨리면 빨리 치유된다?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답 1번 맞췄을 거야. 수포는 터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1도 화상은 표피에만 입은 거예요. 우리가 표피, 진피, 피하 이렇게 말할 때 표피에만 화상을 입은 거죠. 1도 화상의 특징은 어떤 증상만 나타난다? 빨개, 발적. 그죠? 그때는 흐르는 수돗물로 열을 식힌다. 맞는 말. 그 다음에 화상을 입은 부위에 있어서요. 얼굴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기도가 익었을까봐, 쉽게 화상을 입었을까봐. 그래서 얼굴이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부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 환자들은 쇼크로 죽을 수도 있다 그랬죠. 이때 쇼크가 뭐 때문에 부족한 거야? 혈액 안에 있는 물이 나가서 그렇죠. 그 물이 뭐야? 혈장. 그래서 이 혈장이 다 조직으로 빠져가지고 물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혈관 안에 혈장이 부족하게 됐으니까 혈장을 주는 거죠. 맞는 말. 그 다음에 시계 반지 같은 경우는 빨리 빼야죠. 안 그러면 안 빼기가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면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건 어때요? 연고 바르는 거 안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유는 열의 방출을 막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열을 식혀준다 그래서 상처에 얼음 주머니를 적용하는 거는 바로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얼음 주머니를 데워주는 것도 안 된다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물으면 어떡할까요? 자, 어떤 40대 남자가 자, 40대 남자가 화상을 입었어요. 뜨거운 물에 데웠어요. 그래서 어디를 데웠냐면 가슴하고 복부 쪽을 데웠어요. 가슴하고 복부를 데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를 대었어요. 오른쪽 다리를 대었어요. 자, 그 다음에 한쪽 팔을 대었어요. 그래, 화상을 입었습니다. 자, 이 사람 몇 퍼센트 화상입니까?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절대 공식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죠.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됐지? 얼굴하고 목 있는데 달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얼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팔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다리가 있고, 여기에 회음부가 있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와 목 이 부분이 여기가 9%, 9부터 할게요. 9. 그 다음에 팔이 한 짝당 9 됐죠? 그리고 앞부분은 전부 다 얼마? 18. 그리고 등짝도 18 따로예요. 앞부분 18, 등짝 18. 그리고 다리도 한 짝당 18. 되셨습니까? 다 18이에요. 그래서 하고 마지막 99%인데 여기에 생식기 있지? 생식기가 몇 프로다? 1%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거 없이 여러분 9부터 해. 여러분 몸뚱아리에서 8부터 얼굴 9, 8, 9 다 있지. 그 다음은 전부 다 뭐야? 18, 등 18, 팔, 다리 전부 다 18, 18. 팔이 아니라 몸통, 다리 18, 18 됐죠? 그리고 1% 생식기 되셨습니까? 자, 그때 하니까 가슴하고 복부니까 몇 프로야? 18%죠. 그 다음에 오른쪽 다리 몇 퍼센트야? 18%죠. 한쪽 팔은 9%죠. 그죠? 그럼 이 사람 몇 프로 화상을 입었다? 36, 45%, 45%의 화상을 입은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런 것도 한번 언급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틀린 거는 수포는 터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자, 107번에 보시면 우선순위 1순위가 아닌 것은 이랬는데 여러분 1순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게 1순위였어요? 1순위 하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문제 있거나 또는 출혈, 기도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증 심장이잖아요. 출혈, 기도, 그리고 흉부 손상이라는 말은 제일 위험한 부위지. 왜냐면 여기에 소중한 심장과 폐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1순위야. 그런데 복강내 장기 노출 뭔가 위험해 보이지만 1, 2, 3, 4보다는 1순위는 아닙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호흡정지, 심정지, 대출혈, 그죠? 이런 거, 그리고 흉부 손상, 이런 것 등이 들어갑니다. 3번의 기도 화상은 숨구멍이잖아요. 거기가 익었으니까 1순위가 되는 거죠. 자, 108번에는 자,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부평에 보니까 실내 운전 연습장 이런 거 있더만. 그럼 그런 데서는 똑같은 도로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 놓여서 하는 거겠죠. 이걸 뭐라 그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겠죠. 시뮬레이션.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세팅해 두고 진짜 실제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흐름, 창의력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시범은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역할극은 다른 사람의 역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그죠? 모형은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매체에 들어가는 거고. 109번입니다. 109번에 공중보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랬는데 2번에 보면 대상자는 누구죠? 전 국민. 대상자는 전 국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번에 보시면 사회보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보장은 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사회보장은 위기가 왔을 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 맞잖아요. 생활 보장하는 거 맞잖아요. 물론 이 생활에는 의료와 소득을 다 보장하겠죠. 그 다음에
2번에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모든이라고 말하면 약간 달라. 왜 그러냐면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인 국민들이죠. 모든 국민은 아니잖아.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해주는 게 맞아. 그런데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 아니야. 그 다음에 사회보험도 모든 국민은 아닌 거죠.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소득이 있는 사람, 공공부조는 모든 국민이 아니라 저소득층인 국민. 맞죠? 그래서 틀렸어.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회 서비스 있죠. 자, 사회 서비스라는 건 여러분 해당 특정인이 대상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해당 특정인. 자, 누가 대상이 됩니까? 우리가 노령연금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 대상돼요. 그리고 장애인 수당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장애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는 아동들 또는 가정복지 이렇게 특정 대상자한테만 해주는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에 소득 재분배와 사회통합 기능이 있다. 맞고 건강과 소득을 보장한다. 맞습니다. 결론 크게 보세요. 사회보장에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이 내는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없는 국민들이 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공공부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어쨌든 해당 대상이 특정 대상은 아니잖아. 조건만 되면 모든 국민이었어. 근데 특정 대상자들한테 해주는 거는 사회 서비스라는 게 있다. 되셨죠? 정리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111번 여러분 좀 틀리시던데 111번은 그냥 쭉 보시면 자, 냉동 냉장 보관법이 어때요? 냉동실에 넣고 냉장실에 넣으면 세균 번식이 좀 억제되겠지. 균 번식이 억제되겠지. 그리고 보존기간, 유통기한 연장하겠지. 부패 속도를 좀 늦추겠죠. 이런 거는 냉동 냉장법이라고 합니다. 되셨습니까? 우리 다 했던 건데 여러분 조금 요즘 따라 안 풀었으면 또 낯설게 느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에 보시면 방진 마스크 이거는 뭐야? 먼지, 유해 가스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유해물질 방독 마스크 맞죠? 그럼 방지는 먼지잖아. 그럼 먼지로 인한 장애 뭐가 있어요? 진폐증, 규폐증, 성면폐증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면폐, 분진에 의한 장애에 들어가니까 방진 마스크입니다.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3번에 보시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랬어요. 감염을 차단하는 거예요. 유행하니까. 그럼 1번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죠?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한다. 맞죠? 그 다음에 환자를 떼놓자. 맞죠? 그래서 보균자, 감염자 이런 사람을 색출하는 거 그리고 손 씻기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수성 강화돼 있죠. 여러분 언뜻 보면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감수성이 뭔데요? 감수성은 질병에 있어서 감수성은 좋은 게 아니야. 이게 높으면 잘 걸려. 그죠? 그래서 감수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어야 되겠죠. 면역력은 키워야 되겠고 감수성은 낮추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건 여기서 5번입니다. 114번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죠. 이거 원인은 뭔데요? 4번에 있는 HPV 아닌데 이 HPV는 아까 자궁경부암 일으키는 바이러스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는 HIV라고 했었죠. 헷갈리지 마실 것. 그죠? 4번 틀렸어. 자, 폐렴과 동성애와 관련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폐렴이나 카포시 6종 이런 거 그러니까 피부암의 종류입니다. 이런 걸로 사망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사기 오염된 주사기 막 같이 쓰니까 그렇잖아. 주로 누가 그럴까? 마약 중독자. 그죠? 그리고 1인용 사용 도구를 권장하라. 면도기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쓰고 칫솔 따로 쓰고 그죠? 답은 여기서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이즈를 알아보는 검사는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외우지 않아도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러법이라는 말 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115번에 보시면 인구 동태라는 말이 나왔죠. 자, 우리 인구 동태, 인구 정태라고 했을 때 동태는 어떤 거였어? 들쑥날쑥 들쑥날쑥 변하는 거고 어떤 단어가 들어갔다? 율 이런 게 들어갔어요. 맞나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인구의 변동사항 맞아요. 그리고 출생, 사망 이거 얼마나 대표적인 변동이 있는 겁니까? 그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전입률, 전출률, 혼인율, 이혼율, 취업률 이런 거 율 들어가는 거 맞아.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인구 동태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맞습니다. 그런데 4번이 틀렸거든요. 4번에 보면 일정 시점 2022년 3월 4일 이 시점 이때 서구의 남자 인구, 여자 인구 이렇게 구하는 거. 그거는 변동을 묻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순간 그걸 물은 거잖아. 이거는 무슨 통계라고 합니까? 인구 정태 통계라고 했죠. 인구 정태 통계. 그래서 헷갈리시면 다 필요 없고 인구 정태는 어떤 말이 붙는다? 별이 붙었잖아요. 성별, 연령별, 직업별, 산업별, 인구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동태 통계는 율이 붙고 두 가지 그렇게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116번입니다. 116번에 보시면 모자보건법에서 용어 정의가 바르지 못한 것은 이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확실하게 아는 거 어떤 거 있어? 신생아 알지 않나? 28일까지 또는 한 달까지 맞죠? 그 다음에 확실한 거 있잖아요. 영아 이거 틀린 거 확실하잖아요. 영아는 1년 미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아라고 하면 우리가 생애 주기에서 유아는 3세까지였어. 에릭슨 할 때, 그죠? 그런데 모자보건법에서 영유아 했을 때 몇 살까지였어요? 6세 미만이었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산욕기는 여러분 몇 주까지야? 6에서 8주니까 절대 문제에서 숫자가 나오면 너무 칼처럼 팔자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리뭉실하게 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산후 6주 미만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6에서 8주 이 정도까지 되니까. 그런데 확실히 아닌 건 3번이죠. 그리고 신생아가 28일까지인데요. 초생아라고 해요. 초생아는 우리 또 달걀도 초 이렇게 붙는 거 있잖아. 생리도 제일 처음 하는 거 초경 이런 것처럼 초생아도 생후 일주일이 안 된 핏덩어리 같은 애기들 그런 애기들은 초생아라고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틀린 거 확실하게 찾으실 수 있으면 돼. 3번이 틀렸습니다. 되셨죠? 자, 117번에 영유아 보건법 중에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감염 예방 이 어떤 걸까요? 영유아 예방 접종이 가장 많죠? 되셨습니까? 봐주십니다. 자, 118번에 보시면 요양병원에 입원이라고 했죠. 자,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입원할 수 있습니까? 뭔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을 때, 맞죠?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노인성 질환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암으로 말기로 좀 오랫동안 입원해야 되는 사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뭐 재활 같은 거 회복기에 훈련 좀 회복이 오래 걸리는 사람들 있죠. 재활 치료가 오랫동안 필요한 환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면 안 되는 사람 알아두라 그랬죠. 어떤 사람이 안 됐지? 감염병 환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정신질환자. 이때 정신질환자는 치매는 제외하고 즉 치매는 갈 수 있는데 다른 정신질환이 있거나 감염병 환자는 입원할 수 없다. 그래서 3번에 메르스 양성 70대 환자 감염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119번에 자 보시면 의료관리나 보건교육을 지도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랬어요. 보건교육회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였지? 보건교육회 보건소장. 여러분 보건소장은 가정방문해라 보건교육해라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은 보건소장이었잖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합시다. 마지막으로 합시다.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명령 내릴 수 있죠. 예방접종해.
그 다음에 또 건강진단 받아, 너 PCR 검사 받아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격리시켜 하고 격리해 명령 내릴 수도 있어요. 또는 입원해 라고 명령 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건강진단 받아, 격리해, 입원해, 예방접종해 이런 거는 제일 밑에 사람이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되셨죠? 요거 알아두실 거. 자, 120번입니다. 오염된 가운과 보호장구 벗기에서 틀린 것은 이라고 있어요. 자, 1번 장갑을 벗을 때는 뒤집어서 벗는다. 맞겠죠? 왜냐면 겉면은 오염되었으니까 겉면을 만지면 안 되니까 뒤집어서 벗겠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보호장구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손소독제보다는 뭘로 해야 된다? 손 씻기. 흐르는 물에다가 손 씻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염된 물질이 내 손에 안 보일 때 그럴 때 손소독제를 하지만 모두 제거한 다음에는 손 씻기를 권하는 거.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여러분 틀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운을 착용하는 순서를 여기에다 적어 놨거든요. 그럼 보통 우리가 가운을 착용할 때 자 먼저 뭐부터 합니까? 하는 순서는 먼저 모자, 그죠? 모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모자, 그리고 또 마스크, 그리고 가운, 장갑. 요 순서로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 이렇게 썼다면 벗을 때는 거꾸로 가면 되겠죠. 거꾸로 장갑, 가운, 마스크, 모자. 그래서 5번이 벗는 순서 맞겠죠. 그 다음에 가운을 착용할 때는 그 중에서 가운을 착용할 때는 조심합니다. 목끈을 먼저 묶고 허리끈을 묶어요. 가운의 끈이 목끈, 허리끈이 있다면 목끈을 묶고 허리끈을 매겠습니다. 그런데 가운을 벗을 때 있죠. 가운을 벗을 때는 조심, 허리끈을 먼저 어떻게 한다? 허리끈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손 씻고 그리고 목끈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가운의 끈을 목끈부터 풀고 허리끈을 푼다 이랬는데 틀렸죠. 허리끈을 풀고 손 씻고 목끈을 푸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운의 내면에 손이 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면은 깨끗한 곳이니까. 그죠? 그래서 손이 닿지 않게 해서 가운을 벗는다. 맞습니다. 5번도 맞고요. 여기서는 2번, 3번 오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121번 어깨가 탈구된 후 통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탈구라는 거는 뼈가 관절에서 빠진 거죠. 자, 이럴 때는 통증이 있고 많이 부을 건데 부종이 있을 건데 이때 줄이는 방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다? 냉찜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자를 입었다든지 이럴 때도 냉찜질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부종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은 2번에 있는 냉찜질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122번에 보시면 자, 환자가 혈압이 떨어진대. 피부는 차갑고 식은땀. 맥박과 호흡은 빠르고 약하대. 이거 전부 뭔데요? 쇼크.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골반 고위 자세가 가장 먼저겠죠. 기도 유지가 아니라 골반 고위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23번은 여러분 어저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부갑상선은 혈중 칼슘 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칼슘을 혈관 안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한다 했잖아요. 칼슘을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을 혈관 안으로 일부 가져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뼈하고 관련이 있는 게 부갑상선도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부갑상선 기능이 올라갔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뼈에 있어야 될 칼슘을 얘가 많이 뺏어가는 거지. 혈관 안으로 칼슘을 끌고 가는 거지. 그러면 결론은 뼈에는 칼슘이 부족할까요? 많을까요? 혈관 안으로 칼슘을 끌고 가니 뼈에는 칼슘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뼈에 칼슘이 부족해서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1번에 골절을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말입니다. 부갑상선.
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4번에 보시면 유두균열입니다. 유두균열 어떻게 한다? 여기서는 3시간 간격으로 유축하고 유두를 공기 중에 건조하고 그 다음에 1, 2일 동안은 수유를 하지 말고 근데 비타민 섞인 바셀린 도포 맞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니까 4번에 항생제를 투약한다 돼 있는데 항생제를 주지는 않아요. 자결감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항생제를 주지는 않아요. 되셨어요? 나머지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